나 출근 1시간 못해. 그리고 회사 앞에다 집을 얻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평생 월세 살아야 돼. 월세를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2030들 중에는 일부가 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쓰면서 빚을 지고 있거든요. 내가 미래에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경제적 여유를 누리고 싶다면 우리의 소비에서 없애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굵직한 잘못된 소비와 자잘한 잘못된 소비들이 많이 있는데 총망라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버는 것보다 덜 쓰는 삶이어야 한다. 김경필 멘토가 하는 말이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놀랍게도 이거는 워렌 버핏이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도 일단 투자 이전에 본인이 버는 거에서 남겨야 된다라는 것은 지속적인 저축이 먼저다. 이 세상에는 진짜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첫 번째, 저축하고 남는 돈을 쓰는 사람. 두 번째, 일단 돈을 쓰고 혹시 남으면 저축해야지 하는 사람. 그런데 지금 2030들 중에는 일부가 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쓰면서 빚을 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소비에서 없애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버는 것보다 얼마나 덜 써야 되느냐라고 얘기하자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미래에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경제적 여유를 누리고 싶다면 내가 버는 것보다 굉장히 훨씬 더 많이 덜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지금의 삶 정도만 연속되면 돼 라고 한다면 버는 것보다 조금만 덜 써도 되겠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지금보다는 나은 삶이어야 한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지금보다 현격하게 굉장히 덜 써야 됩니다. 우리의 생활비 안에 굵직한 잘못된 소비와 자잘한 잘못된 소비들이 많이 있는데 총망라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점심 식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먹기 위해 삽니까? 살기 위해 먹습니까? 여러분 오늘 점심 식사는 여러분 오후에 일하는데 에너지가 필요해서 먹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기다리던 기념일이 됐는데 그날은 멋진 레스토랑에 가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한 선물과 함께 아름다운 식사를 한다. 그런 거는 그거 먹기 위해서 여태까지 열심히 일한 거 맞죠. 그러나 우리가 한 달 내내 한 100끼 정도를 먹을 텐데 100끼 모두가 다 그 먹기 위해서 일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평상시에 점심 식사는 구내식당 같은 데서 하시고 외식은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게 어떠냐. 우리는 구내식당이 없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찾아보면 주변에 건물에 있거든요. 아주 큰 차이가 안 난다고 하더라도 평상시에는 내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먹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맞겠다. 그리고 특별한 식사를 특별하기 위해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택시입니다. 편리하죠. 요즘은 부르면 바로 오니까. 근데 4,800원 택시는 타면 안 돼요. 기본요금 택시라는 거는 뭐냐, 내가 지하철 한정거장인데 걸어갈까? 귀찮다, 그냥 택시 타자. 이건 안 된다. 그런 거는 소소한 거지만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비죠. 그 다음에 커피인데 현대인들, 특히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커피가 정말 문화생활이죠. 아침에 딱 출근하면서 커피 탁 아이스 아메리카노 테이크아웃 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되죠. 근데 중요한 건 하루 한 잔만 하라는 겁니다. 옐로우 브랜드에서 드세요. 예를 들면 메가커피, 컴포즈 커피, 백다방. 이게 테이크아웃용 커피예요. 오후에도 꼭 먹어야 된다. 그러면 탕비실을 이용하시고요. 스타벅스나 커피빈 같은 그런 고가의 브랜드의 커피는 손님이 와서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때는 마셔도 되죠. 근데 가서 그냥 테이크아웃해서 온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벤트 비용 있지 않습니까? 생일이나 기념일 챙기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예산을 여러분 소득의 3% 이내로 제한을 해야 됩니다. 3%라고 하면 내가 월급 300이면 얼마죠? 한 달에 한 9만 원, 10만 원? 한 달에 9만 원, 10만 원이면 충분하지 않냐? 안 충분해요. 왜냐하면 엄마 생일, 아빠 생일, 배우자 생일, 자녀 생일, 형제 생일, 베프 생일, 이거 챙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상시에 너무 기프티콘을 남발하지 말아라. 예산을 가지고 쓰셔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 계절 옷이에요. 지금은 여름이니까 티셔츠, 청바지 사는 거 많이 돈이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가을이 되면 가을옷, 겨울이 되면 겨울옷, 이런 것들 돈 들어가잖아요. 사실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신상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평상시에 인스타그램 너무 열심히 보시다 보면 안 사도 될 옷을 자꾸 사게 됩니다. 경년제로 사세요. 작년 가을에 가을옷 샀다. 그러면 올해는 그냥 넘어가세요. 그리고 내년에 가을에 또 신상을 사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식생활 비용인데 여러분 소득에 따라서 엔겔 지수는 당연히 달라지겠지만 러프하게 보면 여러분 버는 돈의 3분의 1 이상을 식생활비로 쓰면은 안 됩니다. 이걸 꼭 지켜주시고요. 난 소득이 너무 낮아서 진짜 한 달에 200만 원밖에 못 벌기 때문에 3분의 2, 6, 70만 원 이상 이하로는 안 된다.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30% 이내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거 비용 있죠. 내 집 마련을 해서 대출도 다 갚았고 내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주거 비용이 안 들어간다. 이런 분들은 상관없는데 내가 지금 전세 자금 대출 이자를 낸다, 월세를 낸다, 그러면 그게 주거 비용이에요. 주거 비용은 다시 나중에 리턴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써버리는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소득의 15%
15%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15% 넘어간다고 하면 누워서 밤에 잠이 안 올걸요? 내가 월급이 300인데 월세가 50이다. 그러면 잠이 편안하게 오지는 않을걸요? 늘 어떡하지 월세를? 이 생각하잖아요. 15% 이내로 출퇴근 거리가 조금 걸리더라도 노력을 좀 하셔야 돼요. 안 돼, 나 출근 1시간 못해. 나 편하게 있을래. 그리고 회사 앞에다 집을 얻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평생 월세 살아야 돼요. 월세를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름 휴가철입니다. 여행을 가야 되죠. 여름 여행에 얼마의 돈을 써야 될까? 제가 딱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여러분들이 휴가지 여행지에서 있는 시간이 며칠인지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일주일 아니면 열흘 정도 되겠죠. 365일 중에 2% 3%예요. 그러면 연소득의 5% 이상 쓰면 안 됩니다. 이거보다 더 쓰겠다라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나는 멘토님이 얘기하신 거와 달리 여행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5%를 더 써야 되겠다. 그러면 그 5%를 더 쓰는 돈 어디서 다른 데 나와야 돼. 다른 사람들은 주거비 15% 쓰는데 난 10% 쓴다든지 아니면 나는 밥을 안 사 먹고 도시락을 싼다든지 만들어내서 딴 사람보다 5% 더 쓴다. 그 인정. 근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걸 안 할 수는 없고 이렇게 가면 여러분들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 마지막은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는 내구재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소비재예요. 내구재는 뭐야? 냉장고, 청소기. 근데 걔가 돈을 쓰진 않잖아요. 전기요금 조금 나가긴 하지만 근데 차는요. 돈을 왕창 주고 사서 내구재로 샀어. 이게 적어도 5년 10년은 탈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돈이 또 나가. 내구재인 줄 알고 샀는데 소비재야. 자산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차는 무조건 차량 가격의 1%가 매달 감가가 되거든요. 5천만 원짜리 차를 샀다. 한 달에 50만 원씩 감가가 돼요. 그럼 1년에 600만 원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유비, 주차비, 세차비, 수리비, 대리비, 보험료, 통행료 이것만 유지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감가도 유지비예요. 이걸 다 따져보면은 4천만 원짜리 차를 뽑았다. 그러면 주말만 타면 딱 120 나가는 거예요. 유지비가. 왜냐면 감가까지 따지면. 그러면 300만 원 월급 타시는 분이 그날부로 월급이 180 되는 거야. 괜찮아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기 소득의 6개월 정도 이내의 차를 타라. 월급 300이다 그러면 6개월이면 6, 38, 1,800만 원이네. 그럼 1,800만 원이면 경차를 중고차로 사든지 아니면 안 타는 게 맞죠.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근무하시는 분이라면 450만 원 소득이 넘기 전에는 차를 안 사는 게 맞을 겁니다. 이런 기본적으로 없애야 될 소비를 안 없애면서 멘토님 이상하게 이게 돈이 안 모여요. 난 별로 과소비하는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럴 리가 있나요? 과소비를 하는 게 없는데 돈이 안 모일 리가 없죠. 사실 간단합니다. 비행기가 비행을 하려면 일단 떠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륙을 할 때 활주로 해서 굉장히 강력한 제트 엔진의 힘에 의해서 그 무거운 기체가 하늘로 뜨잖아요. 힘들죠. 그런데 일단 성층권이라 그래서 고도 1만 미터로 딱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아까보다 훨씬 더 적은 에너지를 써도 수백 킬로로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을 해서 우리가 이륙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성층권에 올라가야 되고 아무것도 없이 맨손으로 시작한 사람들에게 성층권으로 올라가는 첫 번째 허들이 1억이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1억이 올라가고 나면은 뭔가 굉장히 달라지느냐? 굉장히 달라져요. 엄청나게. 예를 들면 굉장히 익스트림 스포츠를 하는 분들한테 패러글라이딩으로 비행기에서 뛰어내리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TV에서 보면 야 정말 무섭겠다. 그 경험한 사람한테 그 경험 어때요?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1억 모이면 뭔가 세상이 달라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고 뭔가 가능성이 커질까? 의심하지 말고 해라. 1억을 모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팁은 뭐냐? 1억을 모으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정했다면 저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는 돈으로 사라지는지 안 사라지는지 챌린지를 하시면 돼요. 240만 원을 받는다. 월세 한 3, 40 내고 부모님 용돈 드리고 식비 아끼고 그래도 아무리 많이 해도 100만 원 이상은 절대 저축을 못할 것 같아. 근데 이거 1억 모을 수 있을까?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150, 130, 140 이렇게 저축해서 5년, 6년, 4년, 5년 만에 1억을 모은다면 나는 그 기간 안에는 어쩌면 못 모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4년, 5년 만에 1억 모으는 사람만 1억 모으는 게 아니잖아. 난 6년, 7년에 모으면 되잖아요. 95만 원씩 하세요. 근데 이제 문제는 240만 원을 버는 사람이 과연 1억 모을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의 문제야. 240만 원 받는 사람 5명을 만나보면 이 5명 중에 4명은 의지가 없어. 한 명만 이렇게 적은 소득인데도 불구하고 1억 모으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4명은 뭐예요? 야 내가 240인데 어떻게 1억 모으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생이 8대2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5명을 만나보면 4명은 아무 생각이 없고 1명만 모으겠다. 결국은 자수성가형 부자는 5명 중에 1명만 가능하다. 자 240만 원이죠. 물론 단시간 내는 어렵겠지만 95만 원씩 저축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70만 원을 청년 도약 계좌를 해. 나머지 25만 원은 일반 정기 적금을 하고
내년에는 10만 원만 더 하는 거야. 왜냐면 내년 정도 되면 저축을 하던 어떤 근력도 좀 늘어났을 거고 그다음에 월급도 조금 늘어났을 수도 있고 내년에 105만 원 하는 그 다음 해에도 또 10만 원 이런 식으로 증가해가지고 가면 7년 후에 얼마가 나오냐면 1억 2천 정도가 나와. 왜 1억 2천 모았냐? 인플레이션이 있잖아요. 7년 후에 1억 2천은 인플레이션 2%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1억 500이에요. 지금 돈 1억 500을 7년 안에 딱 모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1억은 모았으니까 다시 재투자를 하고 500만 원은 이제 그거 가지고 유럽 여행 가면 되는 거죠. 경험자산이란 소비의 역사가 아니라 극복의 역사다. 경험자산이라는 것은 어디 가서 돈 쓴 게 경험자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나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장애물이 앞에 나타났는데 그걸 한번 부딪혀 봤다든지 부딪혀서 내 몸이 깨졌는지 그 장애물이 깨졌는지 이런 것들이 훈장처럼 남는 게 경험자산이지 유럽 가봤다, 미국 가봤다, 어디 섬 가봤다, 어디 여행해봤다 이런 게 도대체 무슨 경험자산입니까? 그런 건 절대 경험자산이 아니죠. 경험이라는 거는 나중에 자산이라는 말을 붙이려면 그 경험이 나중에 나한테 도움이 돼야 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도움이라는 거는 내가 유럽 가가지고 그 많은 문화재들을 보고 왔는데 예술적 영감을 얻어가지고 내가 하는 일에 너무 도움이 되면 그거 경험자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진짜 그럴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유럽 여행을 열흘 동안 하는데 비용이 500만 원 패키지 여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50만 원이 있습니다. 일정도 똑같고 가는 장소도 똑같고 식사도 똑같고 숙소도 똑같은데 하나는 500만 원, 하나는 250만 원이에요. 250만 원은 왜 쌀까? 이게 궁금한 거야. 근데 500만 원은 좋은 데 가서 핫플레이스에서 사진 찍은 거를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자랑하고 할 수 있는 여행이고 하나는 경험하는 건 똑같은데 다만 사진은 찍고 내 휴대폰에 담을 수는 있지만 인스타그램 못 올리고 남한테 이 사진을 못 보여준다. 그럼 250이야. 그럼 어떤 거 가실래요? 500만 원짜리 여행을 250에 갈 수 있으면 당연히 그걸 가지 라고 얘기할 것 같지만 실제로 이게 현실이 되잖아요. 그냥 500만 원짜리 갑니다. 그거는 여행이라는 것이 나의 목적 중에 내가 보고 경험한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자랑하려고 하는. 벤츠를 타는 이유가 뭐냐? 벤츠가 성능이 너무 좋아. 승차감이 좋아. 그래서 사는 게 아니고 하차감 때문에 사는 거예요. 왜 나는 강남에 살고 싶은가? 주변이 훨씬 더 인프라가 좋고 뭐 조금 더 좋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수십억 비싼 게 아니에요. 하차감처럼 귀가감이라는 게 있어요. 출가감 이런 게 있어요. 남한테 집 어디야? 강남에 살잖아. 여러분 정말 핵심은 경험자산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어려움을 극복해보고 부딪혀본 것이 진짜 자산이 되는 거죠. 부모님과의 소통의 문제라고 봅니다. 부모님은 제발 좀 나가서 독립하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억지로 사는 건지 아니면은 나가겠다는 자녀를 억지로 강제로 앉혀가지고 지금 같이 사는 건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캥거루족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죠. 자녀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는 도움은 돼요. 왜냐면 독립을 하게 되면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60만 원, 70만 원, 80만 원이 그냥 한 달 더 나갈 수 있는 돈을 세이브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가 그 시기에 그 어드밴테이지를 이용해서 빨리 1억 모으기를 한다, 자본을 모은다 하기에는 도움이 되는데 내가 월급을 타는데 부모님한테 생활비도 안 들이면서 먹여주고 재워준다라고 하는 어드밴테이지를 돈 쓰는데 활용하고 있다면은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도 진짜 돈을 악착같이 모으는 자녀야. 빨리 1억 모으고 2억 모으고 빨리 결혼하고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녀라면은 어쩌면 그 자녀를 캥거루족으로 데리고 있는 게 자녀한테 약간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엄마가 괴롭다, 밥 차려주고 청소해주고 얘 뒤치다거리 하는 거 너무 힘들어 죽겠다 라고 하는 거라면 독립을 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부모님들은 또 걱정을 해. 독립을 하면 얼마나 얘가 개판으로 살까. 그러니까 이거는 캥거루족이라 하더라도 가사를 분담을 해야 됩니다. 집에 있을 때 당연히 돈을 벌면 너무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활비를 내야 돼요. 왜냐면 내가 300만 원 번다 아들이. 그럼 한 10만 원, 20만 원은 내야 돼. 내가 만약에 독립했었으면 10만 원, 20만 원만 나가겠습니까? 자기 방 청소라든지 자기 빨래라든지 최소한 가끔 설거지도 좀 시키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지. 요만한 유아 때 해주듯이 밥 차려주고 청소해주고 빨래해주고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녀가 나중에 독립을 했을 때 경쟁력이 너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면으로 보면야 뭐 당연히 캥거루족이 도움은 되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을 미래를 위한 자산 형성에 쓰고 있다면은 몰라도 다른 친구들은 독립해갖고 월세 내느라고 돈을 제대로 못 모으고 이러고 있는데 자기는 그 어드밴테이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 하나도 안 모으고 다 유흥으로 돈을 탕진하고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취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비용은 뭐가 있냐면은 당연히 주거 비용, 전세자금 대출이잖아.
월세나 관리비. 부모님하고 같이 있을 때는 없던 돈이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면 이 돈을 자기 소득의 15% 이내로 하라 그랬죠. 자, 주거 비용을 15% 이내로 하면서 독립이 가능하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도 내가 1억 모으기 저축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엄마 아빠랑 같이 거주하고 엄마가 해주는 밥 먹으면서 회사를 다니면서 어찌어찌 1억 모으기 저축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딱 독립하는 순간 1억 모으기 저축은 불가능해진다. 그러면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